소설 속에 삼체인들의 감청소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우주로부터 오는 전파를 수신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전파 관측대죠. 전파 천문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사기지에서 전파 수신하듯이 다른 항성으로부터 오는 의도적인 전파 혹은 비의도적인 그런 전파를 수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 전파들을 분석해서 우주 어디에 자신들이 살만한 행성이 있는지 찾는 거죠. 소설에 1379호 감청소라고 나옵니다. 설립된 지 1000년이나 지났다고 해요. 굉장히 오래됐죠. 소설 내용을 보면 감청소가 몇천 개 이상이 운영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노력과는 달리 한 번도 유의미한 전파가 수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 암흑의 숲 이론이라고 해요. 우주는 너무 광대해서 수많은 외계 문명들이 살 텐데 어째서 이렇게 조용한 걸까? 라는 그런 의문에 대한 가설적 답안이 암흑의 이론이라고 소설에 나와요. 삼체 소설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암흑의 숲 이론을 미리 다루면은 여러분들이 삼체를 즐기시는데 재미가 반감될 것 같아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삼체를 보더라도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만, 부가적인 상식 그런 부분만 다룰 거예요. 이 1379호 감청원은 난세기에도 탈수하지 않고서 감청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얘는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난세기가 와도 탈수하지 않고 계속 이 기지 안에서 감청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청소의 복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나 봐요. 이 친구는 평생을 이 작은 공간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밖은 난세기입니다. 그래서 황폐해 보여요. 창문으로 밖을 볼 수 있는데 난세기여서 굉장히 황폐해요. 밖에 사는 식물들도 난세기에는 탈수를 해가지고 섬유 쪼가리로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감청원이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꽁꽁 얼어붙은 금속 같은 대지에 이런 섬유 뭉치들만 날아다니는 굉장히 황폐한 환경에서 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은 매우 작은 공간에 갇혀서 계속 똑같은 전파, 화면에 보이는 계속 똑같은 전파 파형만 평생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무려 1000년이 넘는 동안, 1000년이 아니잖아요. 몇 억 년이라고 했죠. 아까 5억 년인가요?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전파를 수신한 적이 없었는데 어떤 특별한 전파가 자신이 이 일을 하는 동안 수신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기대도 없고 창문 밖은 굉장히 황폐하고 그런 속에서 무의미한 임무 수행만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세한탕만 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안에서. 그런데 이런 애한테 놀랍게도 식별강도 10의 전파가 수신된 것입니다. 역대 최고 기록이 2였다고 해요. 2. 근데 무려 10입니다. 10이면은 지능형 생명체가 보낼 확률이 90% 이상의 정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10 이상의 그런 신호가 온 거예요, 얘한테. 지능형 생명체가 보낸 게 확실한 그런 신호가 온 거죠. 그래서 메시지를 해석해 보니까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로 함께 소통을 하면서 아름답고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메시지에 담겨 있었어요. 지구라는 행성에서 왔고, 우리가 사는 곳이네요. 지구에서 왔네요. 지구라는 행성에서 왔고, 이 지구라는 행성은 항상 좋은 날씨가 계속되는 천국 같은 그런 아름다운 문명이었어요. 자기 세상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있던 이 감청원 친구는 이제 지구에 대한 환상을 갖기 시작합니다. 지구는 어떤 곳일까? 푸른 바다와 초록빛 숲 이런 게 존재하니까 그런 푸른 바다와 초록빛 숲 주위를 자기가 막 날아다니면서 부드러운 햇빛을 맞고 산뜻한 바람을 느끼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죠. 그러다가 문득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줘야 됩니다. 이 친구는 약간 정신이 지금 좀 아픈 친구예요. 우울증이 왔어요.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논일고 있는 그런 걸 상상하다가 갑자기 문득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메시지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행성에 존재하는 수천 개의 감청소에서 동시에 수신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쯤이면은 이 메시지에 대한 보고가 올라갔을 거예요. 상부로. 무려 이 삼체 행성은 200번이나 넘는 문명이 파괴되고 다시 생겼습니다. 그리고 삼체인들은 이 메시지를 억만 년 동안이나 기다려왔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냉혹하고 생존 욕망으로 가득 찬 자신의 삼체인들이 결국 이 아름다운 행성과 공존하지 못하고 그곳을 점령하고 파괴하고 불태울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된 거예요. 대단한 친구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파괴를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은 나의 아름다운
행성인 지구를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이미 다른 곳에서도 메시지를 수신해가지고 이미 보고가 올라갔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막을 수 있지? 어떤 방법이 있지?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이디어를 떠올려요. 어떻게 하냐면은 지구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파가 날아왔잖아요. 근데 그 전파가 날아온 방향에는 대략 1000만 개의 항성이 있습니다. 방향만 알 수 있어요. 거리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1000만 개의 항성 중에서 어느 항성에서 날아온 것인지 알 수가 지금 없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 항성까지의 거리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거리를 알 수 있냐? 이 삼체 항성에서 다시 그쪽 방향으로 전파를 보내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을 하면 되죠. 전파의 속력을 아니까 이 왕복 시간을 계산을 하면은 어느 정도 거리에서 날아왔다라는 것을 알고 항성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거리를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친구는 당장 바로 이 전파가 날아온 방향으로 전파를 발송합니다.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지 마라. 난 이 세계의 평화주의자다. 내가 이 정보를 먼저 수신한 것은 당신들에게 행운이다. 경고한다. 대답하지 마라. 대답을 하면 당신들의 위치가 발각되고 당신들의 행성계를 침략하고 점령할 것이다. 대답하지 마라. 여러분, 이래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잘 뽑아야 합니다. 삼체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역자입니까 얘가. 인류가 아니죠. 외류라고 뭐라고 해야 되죠? 외계인 역사상 희대의 악당이죠. 희대의 악당. 이런 악당은 없습니다. 무려 얼마입니까? 억만 년을 기다려온 기회를 얼빵한 놈 한 명이 그냥 날려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래서 사람 잘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불려가서 혼나야 하죠. 그런데 삼체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생존하기 위해서 감정 같은 것을 다 버린 것 같아요. 이성만 남아 있습니다. 극도의 이과생들이죠, 삼체인들은. 감정이 있던 생명체들은 이런 혹독한 환경의 압력 속에서 선택받지 못한 것 같아요. 지구였으면 여러분 어땠습니까? 지구였으면은 일단 당장 싸다고부터 한 대 날리고 시작할 텐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발언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살려줍니다. 단순한 사형은 너무 미약한 처벌이라고 하면서 너는 살아가지고 반드시 살아서 네가 사랑하는 지구가 파괴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완전 꿀 아닙니까? 꿀 처벌? 꿀 중에서도 이런 꿀이었습니다. 아마 이 친구가 죽을 병에 걸려도 고쳐줄 것 같아요. 넌 죽으면 안 돼. 넌 꼭 살아서 지구가 파괴되는 걸 봐야 돼. 의사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얘를 살려. 그리고 얘가 살다가 테러 당하면 안 되잖아요. 경호원을 붙여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꿀 처벌이죠. 그리고 더 재미난 부분은요. 이 감청원은 살았는데 이 감청원과 관련된 책임자 6,000명이 탈수돼가지고 소각됩니다. 얘는 정작 살고 얘랑 관련된 상부, 더 상급자들 6,000명이 탈수돼가지고 그냥 불에 태워집니다. 그리고 이 소각되는 이 감청원의 상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감사합니다, 원수님. 제 양심의 가책을 조금 덜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삼체인들의 정신인데, 이게 진정한 삼체인들의 정신인데 100명이 모이면은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미친놈이 있다. 이런 법칙이 삼체 세계에서도 역시 피해가지 못했나 봅니다. 기회는 날아갔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일단 삼체 함대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삼체 함대를 출동시킵니다. 무려 이 삼체 함대는 광속의 1%로 항해할 수 있다고 해요. 대신 감속이 딱 한 번만 가능합니다. 출발을 한 다음에 감속을 딱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체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한 모험이에요. 왜냐면은 아직 지구의 위치가 어딘지 파악이 안 됐으니까요. 일단 출발하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얼빵한 녀석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바람에 다시 지구로부터 회신이 올지 안 올지도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개의 태양이 곧 마지막 남은 자신들의 행성을 덮칠 것 같다는 그런 예측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삼체 함대를 보내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지구로부터 회신이 옵니다. 지구도 아주 과간입니다. 지구도 아주 과간이었어요. 이쪽에도 아마 얼빵한 놈을 자리에 앉혀놨던 것 같아요. 이곳에 오십시오. 나는 당신들이 이 세계를 얻는 것을 돕겠습니다. 우리 문명은 이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운 좋게도 가장 가까운 항성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항성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이었어요. 겨우 메시지가 8년 만에 회신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전파가 가는데 4년이 걸리고 오는데 4년이었다는 얘기니까 4강년 떨어진 곳에 항성계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알파 센타우리 항성계요. 우리 태양계로부터
대략 4강년 정도 떨어져 있죠. 그리고 알파 센타우리 A, 알파 센타우리 B, 그리고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총 3개의 항성으로 이루어진 개가 알파 센타우리 항성계입니다. 그러니까 소설 속 삼체인들이 사는 곳이 아마 알파 센타우리 항성계라는 그런 소설 속 설정인 것입니다. 삼체인들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죠. 완전 행운이에요. 자기들은 100광년, 200광년 이런 예상을 했는데 겨우 4강년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4강년이면은 삼체 함대가 불과 450년이면 도착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사실 450년이면은 우리한테는 많은 시간이지만 이들한테는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우주선에서 탈수하면은 금방 450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삼체인들 입장에서는 450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삼체인들의 기쁨은 잠시뿐이었고 삼체인 원수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꺼냅니다. 나는 이미 삼체 함대를 이 항성으로 운행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상황은 너희가 상상하는 것처럼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우리 함대는 무덤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내 말뜻을 이해한 사람이 있나? 제가 이해했습니다. 과학 집정관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처음 수신한 지구 정보를 세밀히 연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의를 끈 것은 그들의 문명사였습니다. 지구인들은 수렵시대에서 농업시대까지 발전하는데 지구시간으로 수십만 년이 걸렸습니다. 농업시대에서 산업시대까지 몇천 년이 걸렸습니다. 반면 산업시대에서 원자력시대까지는 20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 후 겨우 몇십 년 만에 그들은 정보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이 문명은 무서운 진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삼체 세계에서 우리를 포함한 200개 문명 가운데 이렇게 빠른 발전을 경험한 문명이 없습니다. 모든 삼체 문명의 과학과 기술은 같은 속도로 발전하거나 심지어 감속되었습니다. 우리 세계의 각 기술 시대는 모두 긴 발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죠. 지금 삼체인들은 광속의 1%로 항해하는 함대가 있을 정도로 과학기술이 뛰어납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현재 인류의 가장 빠른 우주선은 파커솔라 프로브예요. 초속 163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초가 걸려요. 하지만 겨우 광속의 0.054%예요. 그리고 이거는 매우 작습니다. 근데 삼체 함대는 이주를 위한 거대한 함대일 거잖아요. 지금 지구의 기술보다 더 높은 기술을 갖고 있지만 이런 기술을 갖기까지 이 삼체인들은 억만 년을 살아온 거예요. 억만 년을 살면서 기술을 조금씩 발전시킨 거죠. 그런데 저희는 겨우 과학이 제대로 발전한 지는 사실 200년도 안 됐습니다. 처음 비행기를 만들고 달에 사람을 보내기까지 60년밖에 안 걸렸어요. 삼체 함대가 도착하는 데는 450년이 걸리는데 아마 그 시간이면은 이미 삼체인들의 기술을 뛰어넘을 테잖아요. 그러면은 삼체 함대를 저희가 가지고 놀겠죠. 지금은 걔들이 더 발전돼 있겠지만 걔네들이 도착해서 450년이 지나서 지구에 왔을 때는 우리가 걔 함대를 아마 가지고 놀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삼체 행성의 위치가 발각됐기 때문에 삼체인들의 항성을 오히려 지구인들이 공격해 올지도 모르죠. 이제 삼체인들은 불타는 항성이 자신들의 행성을 삼키는 것보다 지구인들이 자신을 삼켜버리는 것을 더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갑자기 비상이 걸렸습니다. 머리를 맞대고서 전략을 세우죠. 다행히 보니까 이 지구에는 아까 얼빵한 놈이 있었잖아요. 이 지구 문명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걔네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얘네들을 잘 이용하면은 뭔가 될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지구의 과학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도록 말살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회의에서 제시됩니다. 첫 번째는 염색이라는 작전입니다. 과학 기술의 부작용을 퍼뜨려가지고 대중들한테 과학의 공포와 염증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인류도 예전에 프레온가스, DDT, 유연휘발유 이런 문제들 많이 겪었잖아요. 이런 걸로 잘 선동을 해가지고 과학을 싫어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 생각보다 여러분 되게 치명적입니다. 당장 저 같은 과학 채널들도 사람들이 과학을 싫어하면은 문 닫아야 돼요. 내일부터 저 다른 일 알아봐야 됩니다. 매일 아마 제 채널에 와서 악플을 달 거예요. 아까 누구입니까? 아까 마라탕 씨도 아마 삼체인들이 파견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과학 채널들에 와서 악플들을 막 달고 방해를 하는 거죠. 동물 실험 외함, 동물들 학대하면 좀 사이코패스들, 핵분열 연구 외함, 하다 방사능 누출돼서 다 죽죠? 막 이렇게 하면서 과학 디스를 하는 거죠. 이게 염색이라는 작전입니다. 자, 두 번째 작전은 기적이라는 작전이에요. 기적이 아니고요. 기적이라는 작전입니다. 반대 세력한테 자신들의 지금 높은 기술을 이전해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갑자기 바다가 갈라진다거나 태양이 녹색으로 변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면서 이제 막 선동을 하는 거죠. 거봐, 신은 존재한다.
과학 공부 왜 해? 어차피 다 신이 만든 건데 인간이 침팬치랑 사촌이라는 게 완전 코미디죠? 막 이러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 여러분 이런 활동들이 우리 과학 발전을 억제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안 하더라도 이런 선동하는 사람들 지금도 많거든요. 지금도 이런 선동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과학은 그냥 제 갈 길을 가고 있어요. 더뎌질 수는 있겠지만 발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삼체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구의 과학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발전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삼체인들은 어떻게 지구 과학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과거에는 인류가 돌을 사용했습니다. 집을 짓거나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할 때 돌을 썼죠. 가장 원시적인 싸움이잖아요. 돌을 던지거나 돌로 머리를 찍거나 하는 그런 싸움 말이죠. 하지만 현재는 돌을 쓰진 않죠. 콘크리트와 철근을 사용해서 건물을 짓고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음식이나 물건을 담습니다.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등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물질들을 활용을 하죠. 이런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우리가 돌을 이루는 내부 구조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돌과 같은 물질들이 원자라는 더 근본적인 입자들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원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알아냅니다. 그래서 원자를 마음대로 조종하면서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만약 원자를 쪼개서 원자를 이루는 더 근본적인 입자들을 알게 된다면 과학은 한 단계 더 도약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미 알아냈습니다. 원자에 다른 입자를 아주 빠르게 부딪혀서 쪼갭니다. 그럼 원자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부딪힌 다음 튕기거나 굴절되거나 하는 입자들의 움직임을 분석하면 이것들의 상호작용 방식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는 원자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라는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뿐인가요, 여러분? 양성자, 중성자는 다시 이 쿼크라는 입자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쿼크는 글루온, 위크보손, 광자를 통해 상호작용한다는 것도 알고 있죠.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 나노물질들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더 쪼갤 수 있다면은 어쩌면은 더 근본적인 자연의 원리를 찾을지도 모릅니다. 더 근본적인 걸 찾기 위해서는 쪼개야 하죠. 자, 그러면은 끈이론이 주장하는 대로 입자의 가장 근본적인 형태가 점이 아니라 끈이라는 게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자연현상 그 이상의 것들을 조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물질들을 쪼갤 수 있는 아주 강한 입자 발사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입자 가속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입자 가속기. 현재 가장 큰 입자 가속기는 유럽의 대형 강입자 가속기 LHC입니다. 이 사진이 LHC의 그런 모습인데요. 둘레가 27km나 되는 엄청난 크기예요. 이 입자 가속기를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의 수도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하지만 이 입자 가속기는 여러분 응용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초과학 발전에 이바지를 하는 거죠. 자, 물론 기초과학이 발전하면은 결국 응용이 되어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겠지만 그 과정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니까 당장 이런 곳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지금의 과학기술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결국 더 강한 입자 가속기가 필요합니다. 입자를 더 빨리 가속하려면은 입자 가속기가 더 커져야 해요. 입자를 자기장으로 컨트롤하면서 계속해서 가속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2040년에는 현재 이것보다 더 큰 입자 가속기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 LHC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 선 근처에 LHC보다 대략 4배 정도 더 큰 입자 가속기가 완공될 예정이에요. 둘레가 100km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의 대구 정도 크기가 되는 거죠. 입자 가속기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여기 사진 보시면은 이 커다란 녹색 원이 새롭게 건설 예정인 입자 가속기입니다. 아까 엄청나게 커 보였던 LHC가 겨우 요만하죠. 엄청나게 커요. 대구시만한 입자 가속기가 생길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끝이냐?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면은 결국 우리는 우주로 나가야 됩니다. 지구에 건설하기에는 이제 너무 작아요. 우주로 나가서 태양계 궤도에 입자 가속기를 만들어서 띄워놓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모양의 입자 가속기를 뭔가 띄엄띄엄 띄워놓고 우주 궤도에 띄워놓고 여기를 통과시키면서 입자들을 가속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 아닙니까? 자, 물론 이게 비록 지금은 SF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현재 그 연구 중인 끈이론을 검증하려면은 이 정도 규모의 입자 가속기가 있어야 한다고 해요. 끈이론이 예측하는 그런 결과들을 검증을 하려면은 이런 우주적 규모의 입자 가속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입자 가속기 안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점점 더 우주의 근원적 원리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결국 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자가속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 삼체인들이 주목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구의 입자가속기를 망가뜨려 가지고 기초과학의 발전을 마비시키는 거죠.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기초과학을. 그러면은 지구의 과학은 여기서 멈추는 거죠. 자, 그런데 좋습니다. 삼체인들의 생각이 맞아요. 입자가속기가 망가지면은 더 이상 지구의 과학은 발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초과학이 멈추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함대가 지구에 도착하는데도 450년이나 걸리는데 어떻게 4강년이나 떨어진 지구의 입자가속기를 지금 이 순간부터 마비시킬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이제 삼체인들의 대담한 아이디어와 놀라운 기술이 나옵니다. 자, 먼저 작은 물체는요, 매우 빠르게 가속시킬 수 있어요. 현재 저희도 양성자 같은 매우 작은 입자는 입자가속기를 써가지고 빛의 속도의 99.9999991%까지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거의 빛의 속도랑 흡사하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양성자를 지구로 보낼 수 있다면은 4년 만에 도착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낼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 작은 양성자 하나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4강년 떨어진 곳에서 얘네를 어떻게 컨트롤해요? 양성자 하나를요. 자, 이제 작가의 놀라운 과학적 상상력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인 끈이론에 따르면은 우리 세상은 10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3차원 공간이잖아요. 시간 차원은 빼고 한번 얘기해보죠. 앞뒤로 갈 수 있고 좌우로 갈 수 있고 위아래로 갈 수 있고 이것 말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적도 없고요. 자, 그러면 끈이론이 말하는 나머지 7차원은 어디에 있나요? 자, 끈이론 과학자에 따르면은 아주 작은 공간에 말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아주 작은 규모로 들어가면은 그곳에는 3차원 말고도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그런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3차원 존재인 우리가 이것을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노란색 좌표줄이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3차원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차원을 하나 줄여가지고 2차원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노란색 줄이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3차원 공간인데 지금 차원을 하나 빼서 2차원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선이 교차하는 이 작은 점이 우리 공간의 한 점인데 이 점 안에 7개, 나머지 7개의 차원이 이런 복잡한 도형처럼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도형이 나머지 7차원을 뜻하는 그런 초입방체일 텐데요. 이게 지금 7차원이란 표현입니다. 근데 굉장히 사실 좀 어렵죠. 수학을 전공 안 하셨다면은 이 기하학적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게 당연하십니다. 그냥 이런 거는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면 이게 뭔 의미인지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이게 무엇을 의미하시는 건지 지금 알 겁니다. 이 점 안에 나머지 공간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다. 얘는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현재 이 부피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작은 점 안에 있는 또 다른 7차원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작은 공간까지 우리가 들어가야지 이 말려진 공간이 존재할까요? 자, 끈이론에서도 정확한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아마 대충 원자보다는 작은 그런 공간일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중력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끈이론에 따르면은 3차원 말고 다른 차원으로 통할 수 있는 것은 중력자뿐입니다. 끈이론에서 3차원 말고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중력자밖에 없다 그래요. 중력자는 중력을 전달하는 매개입자입니다. 그냥 중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끈이론에서도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중력밖에 없다. 전자기력, 강력, 양력 얘네들은 다른 차원으로 통할 수 없고 오로지 중력만이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중력이 3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3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빠져나간다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현재 중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감소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중력이 퍼지는 우리 3차원 공간의 이 표면적이 제곱에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이에요. 자, 만약 우리 세계가 2차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중력은 원의 둘레를 통과하면서 퍼져야 하겠죠. 근데 원둘레가 2파이 r이니까 중력의 크기는 거리 r에 반비례해서 점점 작아져야 합니다. 중심에 갖고 있던 중력의 양이 점점 2파이 r이라는 둘레를 갖는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니까 r분의 1에 비례해서 중력이 작아져야 하죠. 우리 세계가 2차원이라면요. 근데 현재는 3차원이니까 r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작아지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아주 작은 공간의 범위에서 3차원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으로 중력이 빠져나간다면은 제곱에 반비례해서 작아지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만약에 차원이 하나 더 늘어난다면은 아래 3승에 비례해서 작아져야 하고 차원이 하나 더 늘어난다면은 아래 4승에 반비례해서 작아져야 하는 거죠. 끈이론 학자들은 현재 중력이 다른 힘들, 전자기력이나 강력, 양력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작은 크기를 갖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해요. 아주 작은 공간에서 이미 다른 차원으로 중력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중력의 세계가 아주 약한 거죠. 끈이론이 말하는 중력이 작은 이유는 이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중력의 크기를 관찰한 실험은요, 10의 마이너스 4제곱미터 이상에서 중력이 제곱에 반비례해서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10의 마이너스 4제곱미터보다 더 크면은 중력이 제곱에 반비례해서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이론이 맞다고 하더라도 여분의 차원이 말려있는 작은 공간은 무조건 이것보다는 작아야 하는 거죠. 10의 4제곱미터 이상에서는 여분의 차원이 없다고 반증이 된 거니까요. 왜냐하면 그 공간에서는 중력이 R제곱분의 1로 감소하니까 그쪽에는 여분의 차원이 없다. 여분의 차원이 만약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10의 마이너스 4제곱미터보다는 작아야 된다. 자, 3체인들은 근데 이 차원의 비밀을 푼 것 같습니다. 양성자가 11차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소설 속에서. 그중에 이 3체인들은 무려 9차원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에 성공을 하냐면은 차원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양성자를 2차원으로 펼친 다음에 거기에 컴퓨터 직접 회로를 만들어 놓고서 다시 3차원으로 돌리려고 해요. 그럼 양성자 크기의 인공지능 컴퓨터가 생기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차원 펼침이 아마 그 3차원 물체를 얇게 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종이 비행기를 잘 펼쳐가지고 평평한 종이로 만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정말 차원을 줄이는 거예요.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고차원을 저차원으로 만드는 이런 장면이 소설의 후반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제 생각에는 왠지 작가가 홀로그램 우주론을 바탕으로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가버렸네요. 홀로그램 우주론은 사실 저도 어려운 최신 이론 중에 하나예요. 저도 공부를 조금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근데 간단히 설명해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홀로그램 영상이 3차원이죠. 그런데 이 정보가 모두 2차원 평면에 담겨 있어요. 이것을 투영하면은 3차원 형태의 영상이 나타나는 거죠. 현재 우리 과학 이론은 우주의 현상 중의 일부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빅뱅 초기 우주가 급팽창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급팽창이 가능한지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 우주의 모든 정보가 2차원에 새겨진 것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유용한 설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우주는 2차원이고 우리는 이 2차원 정보가 만드는 홀로그램의 환상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홀로그램 우주론입니다. 그리고 우리 우주에는 사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곳이 이미 존재하죠. 바로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은 모든 정보가 표면에만 저장이 될 수 있어요. 사건의 지평선 표면에만 모든 정보가 저장될 수 있거든요. 2차원 면에 정보가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주도 2차원의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지 2차원 정보의 3차원 투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작가도 아마 이런 개념에 착안을 해가 펼쳐진 2차원의 직접 회로와 같은 3차원 정보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내용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3차원을 2차원으로 펼치면은 크기가 얼마나 커질까요?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죠. 세포에 있는 세포핵이 요게 세포 전체 큰 게 세포고 얘가 세포핵이죠. 이 세포핵이 머리 두께의 10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우리 머리카락 두께, 머리 두께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머리 두께가 아니죠. 머리는 굉장히 크죠. 머리카락 두께의 10분의 1 정도가 돼요. 이 보라색 세포핵이. 근데 이 세포핵 안에는 23쌍의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는 DNA 이중 나선이 이 DNA 이중 나선이 둘둘 말려 있는 게 이 염색체죠. 그럼 이 염색체를 쭉 당겨서 DNA를 쭉 펼치면은 우리 세포 하나당 2m의 DNA 이중 나선이 나옵니다. 이 염색체들을 다 피면은 DNA의 길이가 2m예요. 근데 우리 몸에 대략 세포가 몇 개 있습니까? 35조개가 있습니다. 35조개. 그러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의 DNA를 쭉 펴가지고 연결을 하면은 총 70테라미터가 돼요. 70테라미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70테라미터. 이 길이면은 태양과 지구 사이를 200번 넘게 왕복할 수 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까지 대략 40테라미터 정도 되는데 거의 여기도 왕복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 길이가 어마어마한 길이가 겨우
크기 2m도 안 되는 3차원 인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원 안에 1차원 선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작가도 이런 고차원 안에는 굉장히 광대한 저차원이 담겨 있다는 그런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양성자 얼마나 작습니까? 그 양성자를 2차원으로 펼친다면은 지구를 감싸는 그런 크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컴퓨터를 만드는 것은 삼체인들한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이 펼쳐진 저차원에 고차원으로 돌아가는 정보가 손실되지 않고 남아있게 만듭니다. 우리 정육면체를 펼치면은 전개도 형태로 만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만 보고서는 이 정육면체 전개도가 3차원 도형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전개도만 봐서는. 처음 정육면체 그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디를 어떻게 접어야 한다는 그런 정보가 포함이 돼 있어야죠. 그래서 삼체인들은 이런 정보를 보존을 하면서 양성자를 자유롭게 2차원으로 펼쳤다가 다시 3차원으로 접었다가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소설의 설정입니다. 이 삼체인들은 이런 인공지능 양성자 두 쌍을 만듭니다. 총 4개를 만들어요. 그중 2개를 지구로 보냅니다. 광속으로 움직이는 이 양성자 2개가 지구에 도착하면은 어떤 일을 할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이걸 얘기 안 했네요. 이 양성자 2개가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지자입니다. 지자. 이 지자가 지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자가 지구에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일단 입자가속기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 입자가속기에서 목표를 향해 달려오는 양성자에 자신이 충돌해버립니다. 혹은 목표물에 자기가 냅다 그냥 들이박는 거죠. 그럼 광속이면 여러분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지구상의 모든 입자가속기를 이 지자 하나가 모두 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쪽 가서 한번 받고 저쪽 가서 한번 받고 이쪽 가서 한번 받고 이런 식으로요. 2개나 보냈잖아요. 근데 그럼 하나는 이 입자가속기를 불능으로 만드는 거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망막에 카운트다운 같은 그런 헛것들을 보게 만드는 거죠. 또는 2차원으로 펼쳐서 지구를 감싼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를 진동시킨다거나 하늘에 막 이상한 장면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그런 환상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남아있죠. 왜 2쌍이었을까요? 삼체인들은 2쌍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총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개만 보냈어요. 4개가 아니라. 왜 삼체 양성계에 2개의 이 지자, 2개의 양성자를 남겨놓은 걸까요? 자, 그 이유는 통신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전파 통신은 빛을 이용한 전파 통신은 가는데 4년이 걸리고 오는데 4년이니까 총 8년이라는 딜레이가 생깁니다. 지구의 정보를 수집하고 추종자들한테 아까 얼빵이들 있었죠. 애들한테 명령을 내리려면은 이 8년이라는 시간으로는 소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딜레이 없이 즉각적인 통신을 위해서 양성자 2개를 남겨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남겨둔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거 양성자 2개 남겨둔다고 해서 즉각적인 통신이 가능합니까? 근데 소설에서는 가능하다는 설정이에요. 작가의 이런 대담한 아이디어는 아마 양자얽힘이라는 과학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에서 가져왔을 것입니다. 이 양자얽힘은 여러분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과학 채널 보시는 분들은 이 발견 과정 자체만으로도 한 편의 소설이고 영화입니다. 아인슈타인, 닐스 보어라는 2명의 거물 주인공과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 포돌스키, 로젠, 존 벨 등 초특급 조연들이 펼치는 버라이어티 스펙타클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소설보다 이 양자얽힘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재밌거든요. 사실 삼체 리뷰를 처음 계획할 때부터 양자얽힘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양자얽힘 이야기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현대 과학의 꽃을 피웠던 낭만의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